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이제 10년 기획으로 연속 토론회를 주최를 하면서 이 발전문에 보는 것처럼 편법, 무원칙, 무질서를 넘어서 선진 대한민국을 향하는 길을 찾자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고민을 해서 이제 전체 주제를 정하셨을 것 같은데, 편법, 무원칙, 무질서를 넘어서자 을 보는 느낌은 상당히 과격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편법만이 난무하는가, 원칙의 정치를 하고 있느냐, 무질서의 나라인가에 대해서 좀 더 언론이나 또는 시민단체들도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너무 우리 정치나 우리 사회,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러한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방향이나 목표나 또 배경이나 의도는 누구 진정을 합니다만, 저는 사실 이 정치개혁 발전문을 만들면서도 지난 30년간 특히 민주화 이후에 한국 정치가 끌어온 길을 관찰한 사람으로서, 또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해서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탠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발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또 과연 내가 주장해온 것이 현실 정치에 얼마나 현실성 있게 포함했는가, 내가 얘기한 것이 의도하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있었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앞으로 한국 정치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들이 무엇을 각자 할 수 있느냐, 특히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도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나 주장이나 또는 비판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특히 정치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얘기를 전개함으로써
시원하기는 할지 몰라도 그것이 얼마나 정말 이 현실 정치에서 현실 정치를 좀 더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데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정치 개혁이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정치 개혁의 기본 방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오늘 발전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치 개혁의 이 시기에 2013년 이 시기에 정당, 국회, 선거, 그 다음에 정치자금 이런 분야별로 주요 과제가 뭐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실천의 방안, 그러니까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뭐냐 하는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치권의 실천이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는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그 정치개혁, 정치 쇄신의 약속을 하는 것이 너무 경솔하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후보의 캠프에서 또는 어느 정당에서는 비대위나 또는 선거대책본부에서 하루에도 여러 개의 공약으로 정치 쇄신을 약속을 합니다. 그 캠프에서 나온 정치개혁, 정치 쇄신 공약, 그 국회의원들,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소속 당원들 아무도 합의하고 동의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쇄신 약속이라든지 공약이라는 것은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한 약속이 아니고 캠프에서 전문가들이나 또는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정말 대학생들 학기 말에 레포트 쓰는 식으로 작성해가지고 후보자에게 올리고 그런 것을 더 이상 이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은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전당대회나 의원총회에서 합의를 거치지 않고 당이 함부로 선거의 공약으로 내놓는다든지 또는 정당 정책으로 채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한 공신력 있는 또 당의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캠프의 전문가들이 몇 사람 앉아가지고 정치쇄신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루에도 몇 개의 이 홍보용 정치쇄신, 정치개혁 방안을 얘기한다는 것은 실천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소속 당 의원들도 약속한 바가 없는데 그거 입법하려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정치 쇄신위는 다 해체돼버렸고 선거 끝나면 다 해체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여의도에서 다 사라지고 없는데 무슨 정치 쇄신 공약이나 이 정치개혁 약속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만둬야 되겠고 이런 점에 좀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강한 그 비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오늘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치개혁의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치제도 간의 정합성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지만은 정치제도의 정합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라면은
대통령제에 맞는 정당제도나 선거제도나 정치자금제도, 국회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가 있고 또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내각제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의도 정치에서 특히 관행으로 내각제적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내각제처럼 당직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잘못된 관행으로 지금 굳어져 있는 것이 문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것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치제도의 정합성 내지는 정치제도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인수위나 총리 임명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 신문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장을 하신 분이 행정부의 총리직에 임명을 받아 간다는 것은 상권 분립의 원칙에서 볼 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사법부의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대통령의 수하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가다 보면 대법원장도 대통령 임명을 받아서 총리나 부총리나 법무장관까지 하지 않겠냐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잘못된 관행은 뭐냐? 우리나라는 헌법상에 그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헌법 이상으로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게 두리뭉실 엉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입법부에서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위임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에 가지고 인수위에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견제해야 될 사람이 견제하는 대상에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어떻게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 가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줬을 때는 엄연히 입법부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했는 사람 해서 뽑았는데 그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해야 될 의정활동을, 입법부활동을, 국회활동을 열심히 해야 될 국회의원이 대선 후보의 캠프는 대선 후보의 사조직입니다. 사조직에 들어가서 사조직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엉뚱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현역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이 대선 후보의 캠프에 가서 공식 직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코드 오브 에틱스에 어긋나는 겁니다. 윤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 대선 후보의 사조직인 캠프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현역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자기가 대선 캠프에 가서 일을 하려면은 현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민주화 이후에 관행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관행으로 지금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빨리 바로잡혀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악용해서 당의 중진 국회의원들을 장관직을 함으로써 장관을 시키줌으로써 회유하는 것 내지는 또는 그들이 뭐 나중에 정치 경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러한 것들은 정말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제 기능을 하고 제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권위와 위상이 떨어지는 거죠. 대통령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통치위원관 국회의원이 대통령 밑에 가서 일을 한다면 이 국회의 권위가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앞으로 바로잡아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가 이제 여당, 야당이라는 용어도 잘못되어 있거든요. 여당, 야당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내각제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제에서 사용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인지 국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여당인지 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또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국회의 다수당이나 일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이러한 정치적인 책임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것을 정말 헌법재판소장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자기 밑에 총리로 임명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오래전부터 한국 정치를 표현하는 유명한 그 소위 소용돌이 정치, 팔라틱스 볼텍스라는 것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정치가 회오리 바람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그러한 인식에서, 언론도 그러한 인식에서 조금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 뭐냐?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모두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도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 뭐 하느냐 이거야. 청와대 뭐 하고 있느냐. 모든 책임을 거기에 돌리는 거야. 그러한 문제가 지금 우리 정치에서 바로잡아야 할 그런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치개혁의 주요 과제는 정당개혁에 관한 핵심 과제는 정당 대신 국회를 정치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당직을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국회직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직은 정말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에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공천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건 뭐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테고, 정당의 창당이나 합당, 해산, 당명 변경 요건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 참 국내지적인데요. 우리나라 정당이 하루살이 정당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당 정치에서 지난 해방 이후 지금까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철칙, 사회 현상, 정치 현상에서 법칙이라는 것이 없는데 대한민국에는 정당 정치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당은 대통령의 임기와 더불어 없어진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한나라당은 없어졌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새천년 민주당 없어졌고요.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당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자당도 없어졌고요. 노태우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정당도 없어졌고요. 전두환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정당도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윤보선, 이승만까지 좌우간 대통령을 배출시킨 정당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 임기 이후에는 이 법칙이 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에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당의 창당, 합당, 해산, 당명, 변경 이 요건을 좀 법적으로라도 강화해서 정당이 하루살이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정당 정치를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정당이 당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의도에서 정치적인 편이나 선거용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합당이나 이걸 제멋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정당은 있으나 당원은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풀뿌리 정당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정치 위주 정당을 개편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는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회복해야 되겠고 상시국회로 전환해야 되겠고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소위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와 공개가 필요하다. 국회는 특권 축소 그리고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건 뭐 지난번 얘기를 위해서 쪽지 예산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한다고 하다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뭐 조수진 차장님께서 현장에 계시니까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선거운동 규제 위주에서 탈피해야 되겠다. 재보궐선거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비후보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고 각 정당에서 후보를 확정하는 시기를 조기화해야 되겠다. 대한 정치자금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는 중앙당과 시도지구 후원회를 부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법인은 정치자금 기부금지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이 매칭펀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러니까 필수 조건 4가지를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이나 대선 선거용, 홍보용 정치개혁 약속이 사라져야만 되겠다. 적어도 전당대회나 의원총회를 거쳐서 약속을 해야만 이것이 실현 가능한 거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죠. 캠프에서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고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나 일반 정치인들은 개혁이라는 것이 만약 자기들의 그 권한이나 위상을 낮춘 거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개혁이 이루어진 걸 보면은 정치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의 잘못에 대한 일벌백계주의. 지금 이거 사면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특별 사면제도 이게 참 우리나라 정치를 황폐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임기 말에 늘 했다고 해서 나도 화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저는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유권자나 시민단체나 언론이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유권자들도 늘 정치인을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지만 투표할 때 보면은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도 연고주의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퇴출돼야 할 정치인들이 여의도에 되살아 나오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정치개혁이 도루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유권자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시간을 쫓겨서 발제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